안녕하세요. 저는 2024년 가운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지필평가를 분석을 맡게 된 김형래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이 중간고사 시험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이 시험이 이제 조금 흥미로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뭔지 이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. 문제를 보면 지금 여기서 이제 기출문항이 총 선택형 19개, 논술형 2개, 그리고 각 단원별로 약간 분배가 다르게 배어 있는 게 보입니다. 도형의 이동과 집합, 명제 함수를 이제 시험 범위로 봤는데 각각 문항이 4개, 7개, 7개, 3개로 진행이 됐어요. 자, 그리고 이게 지금 또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. 객관식이 19문항이나 되면서 88점이라는 배점을 갖고 있는데 논술형은 딱 2가지만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이게 12점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. 자, 그럼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이런 시험을 볼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? 서술형 문항이 많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후에 좀 뒤쪽에다가 몰아놓고 찬찬히 쓴다고 생각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? 자, 일단 여기서 이런 생각을 잠시 하고 넘어가도록 해도 될까요? 자, 이제 보면 이 시험에 이제 봤던 학생들이 시험 난도가 조금 높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. 왜 그럴까? 그것도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이제 뭐를 보게 될 거냐면 문제가 총 21개가 이제 출제가 되면서 이 배점들이 지금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? 여기 보시면 이 배점이 4.1점부터 차례대로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7.0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. 그런데 이런 시험에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이게 그 역배점 문항이라고 하죠. 어떤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점수를 좀 작게 해서 학생들한테 낚시를 거는 경우가 이제 왕왕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우리 가운고등학교 같은 곳에서는 그렇게는 출제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. 그냥 차례대로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막혀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었을까 하고 고민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과감하게 넘겨서 서술형부터 진행을 해도 고득점을 얻을 때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제 이 실험 문제들 중에서 좀 우리가 인상 깊게 봐야 되는 문제가 무엇이었을까? 이 시험의 핵심 문항이 과연 무엇이었을까?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. 자, 여기서 한번 보시죠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항을 전체를 이제 봤을 때 이게 점점적으로 이제 쭉 올라가는 난이도라고 말씀을 처음에 드렸잖아요. 그럼 여기서 보십니까? 이 뒤에 부분에 이제 조금 고난도 문항과 핵심 문항 같은 게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게 보이죠? 그러면 이 앞에 부분을 한번 보죠. 이 앞에 부분에서 보면은 이 난이도가 하하, 중하, 쭉 하인 게 보여요. 이 하라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교과서만 제대로 풀 줄 알아도 어느 선 이상은 따라갈 수 있다. 그리고 우리 구주 2배에서 나눠주는 지교타파라는 교재를 정확히 풀 줄 안다면 이 앞부분에서는 절대 틀릴 일이 없다. 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만큼 쉬운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다음 단계를 보죠. 이 4가지 핵심 문항 중에서 정말 1등급이 내가 목표로 하는 1등급이 어느 선 이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이 안정적으로 1등급을 얻을 수 있느냐, 그러한 킬러 문항이라고 해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? 그게 딱 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 1등급을 결정짓는 문제는 요 한 문제입니다. 이 맨 마지막에 객관식 맨 마지막 문제 하나가 함정을 하나를 이렇게 싹 파놨어요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좀 특기해 볼 만한 문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배점이 점점 올라가다 보면 그 어느 순간 턱하고 막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. 예, 그 문항부터 풀 줄 알아야 이제 안정적으로 3등급 내지 2등급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. 자, 그 문항이 뭐였냐면 바로 위 16번 문항부터 문제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. 그러면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이 16번 문항과 17번, 18번, 19번, 그리고서 논술형 2번에 대해서 잠깐 이 문항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해요. 자, 한번 보시죠. 이 16번 문항입니다. 어디서 참 많이 본 문제죠.
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두 실수에 대하여 이제 A 더하기 B의 최소값이 P분의 Q일 때 뭐 어쩌고저쩌고를 구하세요. 뭐 이런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친구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이번 시험 범위를 잘 떠올려 보면 무언가 합을 구하는 최소값에 산술기하 평균을 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조금 시험 문제를 봤다가 이제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갔다고 얘기한 이유가 이게 그냥 1대1 대응이라는 조건부터 먼저 판단을 하고서 이제 문제를 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A 더하기 B가 최소값이다. 어머 이런 걸 구해라 라는 걸 보자마자 저는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건가 봐요 하고 여기서 이제 곱해서 뭐 어떻게 계산을 하다가 틀린 경우가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3등급을 가르지 않은 문제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래서 이 문제가 3등급을 결정짓는 킬러 문항처럼 생각이 될 거다 해서 픽을 해놨습니다.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 명확히 1대1 대응을 이해한 후에야 이거를 어떻게 조건을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B와 A의 조건에 의해서 합이 결정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난도가 조금 있지 않았을까. 그래서 이 정도부터가 이제 체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문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. 그리고 난이도가 한 중에서 중상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 하고 고민을 해봅니다. 이제 다음 문항이에요. 이 다음 문항은 뭐냐면 굉장히 말이 장황하죠. 이제 어떤 도형이 있는데 이 원 위에 한 끝 점을 이 원 위에서 공유를 하면서 삼각형이 이 위를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는 형태의 문제입니다. 그럴 때 이제 여기에서 요 A라고 하는 꼭지점이 이루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. 즉 이 문항은 도형의 이동을 깊게 파악을 하고 도형의 이동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후에야 요거를 이제 좀 어떻게 바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. 굉장히 옛날 유형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거를 이제 과거에는 자취의 방정식이다 해갖고 그거를 깊게 팠었는데 요 근래에는 그거를 깊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서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1등급 받을 만한 친구들한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거고 한 2등급으로 받을 만한 문제들 학생들한테는 조금 다소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골라둔 이유는 이 도형의 이동이라는 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했느냐 요게 이제 좀 가운고등학교 선생님에서 출제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이 친구들이 도형의 이동이라는 걸 정확히 생각을 했을까? 그러면 너네가 한번 풀어봐. 이런 좀 듣도 보도 못한 문제라도 어떻게 접근을 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만들어둔 게 아닐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난도는 중에서 중상이고요. 이 정도까지는 문제를 풀었어야 2등급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고 고민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18번 문항이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독특한 문항이 하나가 있어요. 뭐냐면 이 집합에 관한 문제인데 집합의 그 조건을 굉장히 이제 꼬아놓고 나서 이 집합이 어떤 답을 가지고 있을까 그 결과가 무엇일까 하고 추론하는 게 이제 우리 문제거든요. 근데 이 문제가 놀랍게도 약간 그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노가다를 뛰면 답이 나와요.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좀 충분했던 친구들한테는 이게 킬러 문항이라고 하기가 애매했어요. 그래서 오히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여기 이제 앞쪽에 있었던 16번 같은 문항보다는 오히려 이 18번 문항을 조금 더 이제 맞는 친구들이 많았어요. 자,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?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선생님 생각보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게 아닌가요? 라고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 다음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이제 어떤 점을 대칭 이동하고 도형의 이동을 하고 어떤 축으로 또 대칭을 하고 y는 x에 대칭을 해서 만드는 조건을 가지고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다 더해봐라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. 근데 이 문제가 또 재밌는 게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. 문제가 어려운 거는 절대 아닌데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. 자, 이등변 삼각형이 되려면 당연히 일단 먼저 삼각형이라는 게 되어야 되죠. 그러면 이 삼각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? 바로 맞습니다. 삼각형
조건부터 만족을 해야 되죠. 만약에 이제 점을 이제 이동을 시키거나 막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일치하는 점이라고 해서 점이 A, B, C가 아니라 A가 똑같은 점으로 2번 나온다던가 하면은 답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한 학생들에게 이제 고난도 문항을 맞을 기회를 선사했다.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 함정이 존재하는 거 하나 때문에 문제가 이제 좀 많이 어려웠고 안정권으로 1등급 받을 만한 친구들한테도 순간적으로 그날 그 생각을 못했다면 틀릴만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요 난이도가 하나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? 이게 이 시험에서 가장 킬러가 아니었을까?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다음 문항은 이제 논술형 2번입니다. 이 논술형 2번은 그 산술기하 평균을 그냥 그대로 쓰는 문제인데요.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그 여기에서 뭐 삼각형 AOB의 넓이의 최소값 뭐 이런 게 지금 등장하는 게 보일 텐데 넓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길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양수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 양수값이 만약에 나오지 않아 음수로 계산을 했을 때는 답이 틀리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. 하지만 구주이배를 열심히 다녔던 친구들에게는 이 문제를 이미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게 접근해서 풀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흔하게 이렇게 다루는 유형이었고 길이는 언제나 양수였다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면 이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게 느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난도는 절대적인 객관적인 판단으로는 중상 정도 되는 거지만 실제로는 체감 난도가 중에서 중하 정도로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 시험에 대해서 총평을 잠시 드리자고 하면 이 체감 난도가 높을 수 있었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? 아까 문제가 그 앞부분에 보시면 굉장히 하가 많았어요. 그래서 교과서 문제들을 이제 쭉 계산 속도를 높여서 푸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접근을 하다가 갑자기 턱 하고 막혀버리는 게 그 16번 문항이었던 걸로 이해가 될 겁니다. 그래서 갑자기 체감 난도가 확 뛰어나기 때문에 한 문제에서 갑자기 어렵게 느껴져서 그 다음 문제를 봤더니 그것도 어렵고 그 다음 것도 봤더니 걔도 어렵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절벽처럼 느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체감 난도가 높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문항 난도가 점진적으로 상승한다는 거는 이런 문제를 이제 다룰 때 나는 안정적으로 혹은 2등급, 3등급 같은 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어려운 문제를 억지로 붙잡기보다는 이 막히는 이후부터는 잠시 두고 앞부분에서 틀리지 않도록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시험 같은 경우에선 절대로 앞부분에서 실수가 나오면 안 돼요. 제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. 너희가 원하는 바로 그 점수, 원하는 1등급을 얻기 위해서는 실수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. 앞부분에서 특히요. 그리고 2등급을 만약에 안정적으로 노리고 싶어요. 그렇다면 이 후반부 문항은 이제 나중에 풀고 아까 보시면 그 17, 18, 19 같은 게 생각보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. 그럼 그 친구들은 이제 좀 나중에 풀어보고 전반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먼저 풀어서 절대 실수가 없도록 내가 계산 실수가 있는 게 아닌가 5개념으로 잘못 찍은 게 있는 게 아닌가 계속 긴장하고 다시 봐셔야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3등급을 안정적으로 노리고 싶다.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? 이 서술형하고 전반부 문제를 먼저 풀어놓고 나서 뒤에는 살짝 나쁜 말로 하면 찍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. 후반부 문항은. 그래서 최대한 내가 얻을 수 있는 점수를 최대한 많이 취득을 하는 걸 목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1등급을 노린다? 그러면 이제 앞부분까지는 이제 생각보다 쉽게 느껴졌을 테니 그럼 내가 중간에 반드시 무언가 함정을 놓친 게 아닐까 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내가 이게 왜 생각보다 쉬웠는데 뭔가 놓친 게 있는 게 아닐까 하고 계속 의심하고 다시 보셔야 되는 거를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였다고 저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네요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중간고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말고사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이 중간고사가 이 정도 난도로 이제 진행이 됐다면 이제 기말고사는 범위가 이제 좀 넓잖아요. 이 함수부터 이제 경우의 수까지 해야 되니까 이제 문제가 조금 범위가 이제 크니까 어디서 고난도 문항이 나올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라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앞부분에 함수 문항에서 고난도 문항이 나올 게 조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. 그 이유는
아까 고난도 문항이 대부분 도형의 이동에서 많이 나왔어요. 함수 파트에서는 1대1 대응만 가지고 문제가 하나가 어렵게 나왔던 거고, 뭐 역함수니 뭐 이런 합성함수니 하는 진짜 함수를 다루는 곳에서는 아직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난도 문항이 함수 부분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러면 이 시험 범위를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서 제가 나중에 이번에는 뭐 4등급이 나왔지만 다음에 3등급을 받고 싶어요. 혹은 뭐 2등급이 나왔지만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고 싶어요. 그럼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? 유리함수 같은 곳에서는 대칭성을 좀 고려를 해보고, 무리함수에서는 범위 같은 거를 좀 조심해서 보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, 경우의 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산 실수를 굉장히 조심해서 깊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뒤에 이 합성함수, 역함수 조건은 아까 위에서 말한 거랑 유사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고난도 문항에서 반드시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합성함수와 역함수 부분을 조금 조건을 잘 따지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마 난도는 이번과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요. 그리고 가운고등학교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이제 역배점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. 이제 고난도 문제가 뭐 1점짜리로 나온다던가 이러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중간에 어느 부분부터 이제 탁 하고 막히는 순간이 나온다면 잠시 건너뛰고 다른 것부터 완전히 해결을 본 다음에 남은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이 기말고사를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구수예배 학원을 다니면서 배우는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렇게 뒷부분에 제가 우리 구수예배 학원이 어떻게 수학을 이제 준비를 해줄 거다, 어떤 교재로 우리들에게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지 알려줄 거다, 이런 것만 하면 정말로 1등급이 나올 수 있나요? 이거를 우리는 확답을 드릴 수 있다 하면서 소개시켜주는 이런 타임라인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는 우리 최강 강사진을 믿고 저의 구주예배 학원에 모두 여러분들의 전심전력을 다해서 수학을 많이 풀어본다면 반드시 가운고에서 1등급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운고 내심을 감히 책임진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